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등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습니다. 이번 추석 전체 이동량은 줄겠지만 자가용 이용자는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안에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 경찰 공채 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된 시험장은 모두 25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수험생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각을 피하려 급히 계단을 뛰어오르다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상당 기간 누적된 스트레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9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은 82명입니다. 이 가운데 72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어제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집단 감염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우 디오빌 관련해 14명이 구로구 건축설명회에서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악구 삼모스포렉스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강남구 동훈산업개발에서도 2명이 추가돼서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박애원, 또 광명 기아자동차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고 부산 동아대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부는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도 다시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여전히 25%를 넘고 있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잠복 감염이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고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전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방역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진영 기자가 이 조용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방문 판매와 비트코인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층은 3층과 9층, 10층, 12층 등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어 27.4%에 달합니다. 최고치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번 달 중순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의 경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역학조사가 진행된 뒤에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많다면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방역망 안에 있지 않은 숨어있는 환자들이 조용한 전파를 불러일으키고 대규모 집단 감염도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자가 많다는 건 결국 사회 어디에서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인지돼 있는 환자 동선이 공개되어 있는 곳만이 위험한 곳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을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 언제 어디에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학생 2명이 확진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7명 더 나왔습니다. 학교 바깥에 있는 식당과 호프집을 이용한 확진자도 있어서 역학조사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머물던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기숙사입니다. 같은 기숙사를 쓰는 다른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자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희 학교 규모라든지 뭐 실제 엘리베이터 이용, 복도 이용 이런 거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접촉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난 14일부터 일부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 학교에서 어제 2명에 이어 오늘 같은 기숙사 2명, 학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한 4명 등 학생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큰 만큼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동아리이거나 같은 학과 또는 같은 기숙사를 썼지만 기숙사나 학교 외의 나머지 공간인 호프집이나 또는 식당에서의 접촉이 다들 또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비대면 수업을 원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대면 수업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학교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죠. 대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일부러 결석을 각오하고서라도 학교를 안 온 학우들도 많았었거든요. 학교 측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데 이어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 310여 명 전원에 대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확산세는 다행히 진정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방역의 고삐를 바짝 쬐서 가을 대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는 곧바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어집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비수도권 지역 일일 환자 수는 20명 이하까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지만 정부는 아직 방역 고삐를 풀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의 위험성을 고려했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은 이미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 연장된 상태. 비수도권도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고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1개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 내용과 적용 시점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사항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을 하는 데 바람직하겠다. 이에 따라 충북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지만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가을철 재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 고삐를 바짝 잴 방침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수업이 재개되지만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기로 하셨습니까? 정부가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 2,700만 명 이상이 이동하고 자가용 이용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붐빌 텐데 이번 연휴에는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승목 기자가 정부 특별 대책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두 2,75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4% 정도 적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10명 중 9명으로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의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 휴게소에서 파는 모든 음식 안에선 먹을 수 없습니다.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은 모두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외 테이블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고 휴게소 시설 내 동선도 모두 분리됩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붐빌 수밖에 없는데요. 휴게소 572곳과 졸음 쉼터 등 134곳에 임시 화장실 706칸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도 물이나 간식은 출발 전에 미리 챙겨서 휴게소 들를 일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차나 고속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열차표는 이미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 버스와 항공 여객선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59만 대로 지난해보다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귀성길은 최대 60분, 귀경길은 최대 40분, 지난해보다 덜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최고의 방역은 집에서 쉬기입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탈 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에서 문제 하나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 유출이 다른 시험장에서도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고 결국 시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청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칠판에 적힌 경찰학개론 9번 문제. 문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험 전 수정 내용을 공지한 건데 소지품을 걷기도 전에 문제가 공개되는 바람에 일부 학생들은 책에서 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과목당 100점씩이거든요. 20문제, 한 문제가 5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거잖아요.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른 지역 교실에서도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저희 시험장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고 막 인터넷으로도 퍼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사태 파악에 나선 경찰은 전국 2,600여 개 시험장 가운데 25곳에서 해당 문제가 사전에 공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기 합격자 수를 원래 예정 인원대로 뽑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합격자들에게 한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부여해서 이 점수를 받아 합격자의 최저점, 즉 커트라인을 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선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휴대폰이 울렸는데 퇴실 조치를 안 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 추가 시간을 줬다는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여자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도 답안지 배송이 지연돼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대규모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 등 박 의원 관련 의혹에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박 의원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 백지신탁한 건설사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여기에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여부입니다. 박 의원은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논란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설명을 듣고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원은 적법 절차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 당은 우선 경위 파악과 함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김홍걸 의원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역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논평을 언급하며 역으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다, 눈 가리고 안 한다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런 조치라도 취하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지만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안이 지난 7월 정무위에 상정된 만큼 차제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국민 건강검진에 2015년부터 정신검진도 포함됐는데요. 이 검진으로 그동안 90만 명 넘는 우울증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 정밀 검사나 상담 등 필요한 후속 조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6년간 여기에 쓰인 예산 130억 원입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전 국민 대상 일반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시켰습니다. 만 20살부터 70살까지 10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9개 질문에 본인이 0점부터 3점까지 응답을 하는데 점수에 따라 우울증 의심 대상이 선별됩니다. 지난 6년간 여기에 쓰인 예산은 약 133억 원. 검진을 받은 476만 명 중 19.5%인 93만여 명이 우울증 의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가문답 결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전문가의 재검진과 치료 여부 판단이 필요한데도 전화통화 등 명시적인 우울증 의심 통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A4 용지 한 바닥짜리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울증인지를 몰랐던 분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심할수록 종이만 안내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 국민 정신검진 도입 당시 복지부는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신체 검진 결과 이상 수치가 나오면 유선 상담을 통해 재검진을 독려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도 대비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도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구성으로 전면 혁신돼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곧 복지부 차원의 개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출근길 지각을 피하려 계단을 급히 오르다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는 평소 이 간호조무사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A씨.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계단을 급히 오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심장질환이 있던 A씨가 압박감을 받은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부터 지각할까 봐 안절부절 못했고 출근 시간 8시 반보다 10분 늦은 상황에서 급히 서두르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평소 업무 스트레스도 컸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A씨가 받은 스트레스 등이 지병에 영향을 끼쳤는지였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담에 불과하다라며 병원이 출근 시간을 8시 반으로 앞당긴 것도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병원에선 지각으로 조회 시간에 불참하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며 상사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행위가 사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과중하였고 제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장마,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분석 결과입니다. 장마 기간 홍수 피해가 특히 컸는데 문제는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면 집중호우가 더 잦아지고 하천 범람도 4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전북 남원 섬진강 유역. 강물을 이기지 못해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고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겼습니다.
환경부 분석 결과 지금처럼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불과 30년 후엔 홍수량이 평균 11.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은 소폭 감소하지만 영산강은 지금보다 50% 이상, 섬진강과 낙동강도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장마전선이 좀 못 올라가고 머무는 경우가 많아져서 밑에 쪽은 늘어나고 비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하천, 범람도 지점별로 약 4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00년에 한 번 범람하도록 설계돼 있는 제방과 댐이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장마 기간 남원과 광주 강수량은 24시간 기준 각각 364mm와 462mm로 500년 빈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천에서만 홍수를 방어하는 이런 개념의 홍수 방어 전략이 그동안에 수립되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전체의 유역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환경부는 홍수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기후변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던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보 영상 속 달리는 트럭이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굴린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대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수소 전기 트럭. 2년 전 니콜라가 인터넷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영상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융 분석업체 힌덴버그 리서치는 영상 속 트럭은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 직원의 제보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라는 스스로 달린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A4 용지 6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공매도 세력인 힌덴버그가 증시를 조종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미 증권당국과 연방검찰까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니콜라 주가도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 수소차의 핵심은 수소를 전기로 바꿔 모터를 돌리는 연료전지 기술인데 니콜라가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수소스타 기술을 완성을 하고 이걸 수소전기차에 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 측이 이미 수소 트럭을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에 협업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외주화해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좀 모아서 협업해서 생산을 하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100% 사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GM과 한화그룹도 대규모 투자를 한 가운데 니콜라 논란, 사기로 결론 날지, 한때 의심받았지만 성공한 테슬라의 길을 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이 헌법을 멋대로 바꾸고 야당도 강제 해산하면서 불만이 누적돼 왔는데 최근 코로나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현지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왕궁 주변 사남 루앙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경찰 바리케이트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시위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개헌을 통해 상원 의원 250명 전원을 지명합니다.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난해 총선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3당이 된 야당은 올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태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경제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ความเหลื่อมล้ำครับที่ไม่มี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คือว่าอำนาจอยู่ในมือของคนกลุ่มหนึ่งไม่ได้อยู่ที่ประชาชนส่วนใหญ่
관광국가 태국은 올해 마이너스 8% 성장이 예상됩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극심한 상황에서 고통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석 때는 고향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닷새간의 긴 연휴 앞두고 가족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올 추석 즐겁게 보내는 방법,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외 공연장으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볼 수 있는 드라이브인 서커스 공연입니다. 응급 체크 한번 받아주세요. QR코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차를 세웁니다. 관람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안에서 공연을 보기 때문에 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비대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같이 차 아니지만 화면이 아닌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트레인을 타고 어떤 공연을 탈지 기대가 돼요. 관객들은 차 안에서 공연을 보고 우리가 몇 개 샀나 봐. 하나, 둘. 아슬아슬한 묘기에 박수치며 환호도 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이 공연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입니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은 지난해 추석에 매일 2만 명이 찾았지만 올해는 문을 닫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폐관이 길어지자 한옥마을 측은 전통 문화를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활이나 모형 한옥, 팽이, 윷놀이 등 한옥마을에 와야 경험할 수 있던 전통놀이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체험 꾸러미를 주문하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되게 유익하다는 반응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단체 구매를 하셔서 닷새간의 긴 추석 연휴에도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 거리 두기는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동영상에 익숙한 청년층을 겨냥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한 패션 업체의 실시간 방송,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만여 명의 온라인 고객들이 접속한 가운데 판매될 옷이 소개됩니다. 울 블렌드 코트 네네. 이름이 그런데 간절기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네. 후들후들한. 진행자가 옷을 입자 실시간으로 반응이 전달됩니다.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대박 멋져요. 너무 예뻐요. 홈쇼핑과 달리 화면을 클릭하면 바로 옷을 살 수 있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바로바로 전달됩니다. 1시간 방송에 목표 물량의 3배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듯이 판매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한 백화점은 근처 수산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수산물을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밀어가지고 직접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 쇼핑의 하나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는 옷과 식품은 물론 도자기에 호텔 숙박권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먼저 한 다음 소비하는 10대에서 30대 사이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촬영 인력만 있으면 돼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 높은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 대한 그 신청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도 이제 단일 채널로 이제 구성을 하다가 채널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대행하는 업체가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네, 드넓게 펼쳐진 논에 거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이른바 논그림이 농촌의 이색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는 물론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농촌의 새로운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8천여 제곱미터의 드넓은 논에 유명 만화 캐릭터와 지역 행사 홍보 문구가 펼쳐졌습니다. 5가지 색깔의 별을 일일이 손으로 심어 만든 논그림입니다. 2008년 충북 괴산군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돼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인 명물이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괴산군은 이런 논그림 영농 기법으로 특허까지 받아 괴산 농민들에게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농민들은 4년 전부터 경기도 여주와 전북 김제 등 전국 11개 시군 40여 곳에 논그림을 그려주고 2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업인이 전국적으로 논그림을 연출함으로써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의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도 열었습니다. 한 유통업체의 홍보 이미지를 논그림으로 그려주는 대가로 괴산의 농산물 도시락 상품을 전국 14,000여 곳의 편의점에서 팔기로 계약한 겁니다. 기업을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면서 우리는 그 기업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좀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홍보와 소득 증대, 여기에 판로 개척까지 논그림은 일석삼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 사회의 효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